사실관계 관련해서 좀 다툼이 있는 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좀 문제되는데 처음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동생한테서 동의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수사를 하는 기관에서 어떤 결론을 지어놓고 특정 세력에게 불리하게끔 수사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림 나유신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조사가 불가능해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많이 아실 텐데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다시 수사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약하게 처벌됐다 하더라도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는 혐의가 불충분해가지고 처벌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걸로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 추가 증거가 확보가 돼가지고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재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의 이 가해자들에 대한 재수사는 안 될 것이다. 사실관계 관련해서 좀 다툼이 있는 게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좀 문제되는데 처음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의 동생한테서 동의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한 행위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59조의 3에 이거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누구든지 판결문 열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당연히 개인정보는 비공개, 비실명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그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때 사건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수사가 미진한 이유가 뭐냐.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려대에서 의대 학생들인가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 단톡방에서 그 어떤 여학생에 대해서 평판을 한다거나 성범죄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에서도 그 가해자들의 부모가 뭐 부끄럽습니다만 뭐 의사나 변호사나 막 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득권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집단이 되어서 특정 피해자를 만들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이 아주 당연한 원칙에 따라서 잣대를 들이밀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혹할 정도로 잣대를 들이밀어서 수사를 하면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유야무야 흐지부지 처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대중들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죠, 당연히. 게다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계속 수치심을 느낄 만한 질문들이 오갔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고 지금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속된 표현을 치자면 활개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나는데 법적으로는 어쩔 수는 없어서 이성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사적 제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적으로야 뭐 다 때려 죽이고 싶죠. 근데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사건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억울한 사건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비교해놓고 보면 아주 경미한 사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판단이 맞다라는 거를 너는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유튜브 채널 또는 유튜버한테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사태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나한테 그런 권한이 과연 있느냐, 내가 옳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항상 그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사이다 같고 하더라도 그 사이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잘못되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과거에 학폭 사건이 있었다라고 막 이제 폭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랬던 아이들도 있지만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폭로가 되는 그 순간 막 이제 정해진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피셜로 그냥 어떤 결론을 단정 지어놓고 이 사람은 그 나쁜 사람이라는 틀 악마화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단정 지어놓고 보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수사를 하는 기관에서 어떤 결론을 지어놓고 특정 세력에게 불리하게끔 수사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위험한 생각이 늘 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늘 조심스럽죠. 사실은 이제 밀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잔상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남아있냐면, 물론 이제 이 가담자들이 저보다는 나이가 이제 몇 살 어리지만 거의 동년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밀양에 재판 갈 때마다 이 사건이 떠올라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심지어 그때 저는 아예 다른 지역, 서울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언론 보도 소식으로만 접했을 뿐인데도 그 정도로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사적 제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탐정어법이 통과가 돼서 모든 것들이 좀 뭔가 양성화되어서 음성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양성화되어서 좀 처벌받을 사람들은 정확하게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확실하게 피해를 구제받는 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사회가 되도록 변호사로서 최대한 일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